그저께 한 며칠 전에 지금 오선하고 있는 선배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게. 야, 박근혜 국정농단은 아마추어고 이게 이명박 때 만들어졌던 국정농단의 틀을 그대로 인수한 것 뿐이다. 이명박 걸 들여다보니까 저거는 진짜 전문 지능범죄 수준이다.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적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주 감각을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만 기재가 아니고 예.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공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딱 경험을 하시니까 국정을 잡자마자 예. 공조직을 자기를 광고하거나 또 자기를 방어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다만 그게 이제 불법인 걸 몰랐던 거죠. 설마 불법인 걸 알았겠지만 자문자문 들키겠냐. 자문자문 얘기하시는데 더 무서워요. 김관진 뭐라 했죠 어제? 대통령께서 사이버 사령부에 그 현역병들은 제대가 가버리니까 민간인을 채용하자. 군무원을 채용하자. 그래서 이제 군무원 채용이죠. 예.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정년 때까지 계속 있으니까 아주 뭐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열심히 할 거고. 또 그런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인력을 늘릴 때는 두 개의 기관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조직의 정원 관리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논리인데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예. 제가 뭐 직접 조직을 늘리고 이런 역할을 이제 행자부하고 의논하면서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예. 행자부에서 그래서 조직 진단하고 행정 수위에 맞는 필요가 있는가 이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만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요. 기재부와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직은 사실 같은 부처 내에 있더라도 정부 위의 부처예요.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시어머니 부처 같은 데죠. 하나는 조직의 정원과 관련해서 권한을 딱 쥐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예산을 주는 권한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부처들은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만 요구해가지고는 이 두 부처에서 뭐 쉽게 아이고 그렇네요 하세요 올려드릴게요 늘려드릴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걸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해가지고 행자부하고 기재부 특히 기재부 쪽에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그 문건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 정원을 하고 새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게 정부 조직이라는 게 새로 늘리고 사람 뽑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지시를 받은 건 누가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지시는 이제 국방부가 받은 거죠. 이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청와대인데 청와대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거죠. 누구를 통해서 했겠죠? 비서관들, 수석들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명령권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게 서서히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 백승 변호사님, 그 청와대 출신이어서 아주 깨알 같은 알찬 정보. 1년 동안 제가 보는 중에 가장 더 좋은 알찬 정보. 평상시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양산하시는데, 우리가 또 청와대는 그 근처 칼국수 집까지만 가봤거든요. 수제비 집까지 가신 거죠? 수제비 집. 네. 그러니까 진짜 이 행자부와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군무원 70명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오다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오다인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의 없이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공무원 총량제에 걸립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보고와 지시를 받은 것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문건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뭔가 명령한 것 같은 보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서명 있는 문서들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무원 70명 뽑는데 일단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70명 중에 딱 한 명만 호남인입니다. 김관진. 그러니까 그 김관진 전 장관도 전주분이고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충원대 70명 중에 진짜 딱 한 명만 호남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제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많죠. 우리나라 도가 몇 개인데 호남에서 딱 한 명만 됐다라는 게 좀 근데 우리 셋도 다 배제될 뻔했어요. 그 지역 시원하면 우리가 좀 잘생겼잖아요. 호남.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배제하는 수법이 예. 되게 이제 면접하고 이러면 1급 수준, 3급 수준의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면접을 했다는데. 3급? 예, 공무원 그러니까 3급? 공무원 3급이 아니고 이제 기밀 수준의 3급. 3급. 예. 뭐 그런 수준으로 해서 면접 수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해서 사람을 발탁을 하는데 이분에는 1급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히 호남 출신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면서 호남 출신들한테는 면접 점수를 아주 나쁘게 줘가지고 다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제시키는 건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그냥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밖에 예. 없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의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김관진 장관하고. 그리고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가 말로 하기도 낯뜨거운 내용들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인들 좀 소위 디스하는 것부터 연예인들 관리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소위 불법적인 거는 아마도 김관진 장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뭐 본인은 물론 아직은 자기는 불법적인 걸 몰랐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찰, 민간인 사찰까지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 거죠. 거기에 뭐 정봉주 같은 분은 한번 쑥 들어가면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동화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소위 안 좋은 것,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성향이 동일한 사람들만 뽑아라.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은 배제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명백한 불법성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번 거, 그러니까 호남 인사 배제해서 사람들 뽑았던 거는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죄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예, 호남 인사 배제. 야,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쪽 또 우리 정보원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누구죠? 사이버 사령부의 김관진. 네. 그런데 이제 사이버 사령관이 처음에 연재욱.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옥도경. 네. 옥도경이 뭐 전문가인지 모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모르죠. 둘 다 원스타로 진급을 하면서 오거든요. 네. 사이버 사령관으로 오는데 연재욱 다음에 옥도경이 오는데 옥도경이 해킹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거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몇몇은 옥도경까지 내려갔는데 해킹 프로그램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연재욱은 청와대로 왔고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비서관으로 공격에 들어갔죠. 옥도경 시절에 해킹한 게 드러나면 이건 그냥 끝장이 되는 거예요. 또 더 따끈따끈한 게 들어있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직권남용.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원세훈 원장이 네. 똑같이 남재준 원장처럼 돈을 청와대에 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고 손실. 아예 커지죠. 이제 커지죠. 최소 국고 손실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금액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게 40억이죠. 40억인데 10억이 넘으면 일단 무기 또는 10년 이상. 5억이더라고요, 5억이 넘으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요? 네, 뇌물 관련해서. 뇌물은? 네, 뇌물은. 국고 손실은 5년이고. 네, 국고 손실은 이제 5년이고요. 뇌물은 10년. 그래서 10억. 예. 그런 것까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예. 이거는 이게 단순하게 뭐 직권남용으로 뭐 그렇게 중하지 않은 뭐 처벌을 받겠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 이제 이런 게 종합이 되면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직권남용죄라는 게 예. 이렇게 엄청난 직권남용을 상정하고 만든 범죄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공무원들이 본인 좀 힘 있는 거 가지고 좀 소위 장난 좀 치는 것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5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를 만들었는데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도 그렇고 이번에 현재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죠. 이거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건데. 죄를 이거는 아예 친서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 이런 거를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관진 실장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하고 군형법에 보면요.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인의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은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의 정치 참여 금지. 그게 또 군형법 규정이 있어요. 그게 또 5년 94조더라고요. 네, 그게 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최대 7년 6개월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추징이 되니까 2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감옥 가려면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주위 분들 불행해지는데 저희는 방송하는데 이렇게 힘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9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때나 박정희 유신 독재 때나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의 그 참혹했던 독재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구체적인 고문이나 구체적인 뭐 이렇게 육체적 타격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은 바로 화를 내고 이랬지만 이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이 국정농단과 탄압 또 이렇게 뭐 정치 공작 사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로 지능화돼서 했고 또 사이버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덜 받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을 다 헤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독재 정권 때보다도 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부정과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건데 불법을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9년간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이렇게 쉽게 인정한 게 증거들이 많이 나왔나 보죠? 지금 그 일단은 진술들이 일단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도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고 그 팀은 본인의 역할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진술 증거들이 워낙 많고요. 그동안에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김관진 장관을 지목을 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건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 문건들은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문서를 이렇게 내미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거기 본인 이름도 써 있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뭐 이런 문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게 더 코미디죠. 여기 보고 이렇게 중요한 보고사항이라고 돼 있는 걸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 책임으로 다 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죄의 덤탱이를 김관진 장관이 다 써야 되는데 윗선을 얘기를 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형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시하고 이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조폭에서도 처벌할 때 두목이 제일 중앙에 처벌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밑에 애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형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죄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감량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수사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협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신병 확보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집중적으로 이제 추궁이 이제 이어질 텐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면 검찰에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형량을 이렇게 소위 D라는 제도는 없지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장시호 씨. 구형 1년 6개월 했잖아요. 그런데도 막 울었어요. 근데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1년 6개월짜리가 아니에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구형을 하는 게 맞는데. 뭐였었죠, 장시호 씨가? 장시호 씨는 뭐 삼성에 이제 강요한 거, 16억 정도 강요했던 거, 그다음에 횡령도 한 7억,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데 장시호 씨 1년 6개월 구형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특검의 도움이. 그러니까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구형량을 확 낮춰준 거예요. 특검 도움이 아니에요. 특검의 특급 도움이. 네, 특급 도움이.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도 만약에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본인의 5년 이하니까 싸게 불릴 수 있겠다.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 똑같은 사례를 우리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한테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도 위치면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정원에서 돈 매달 1억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속하게. 수배됐을 때 변장을 하고 마치 촛불을 들었던 사람 같은 심정으로. 촛불 들면서 좀 반성하지 않았을까, 이제만. 글쎄요. 제 느낌으로 보면 전혀 그런 분들은 아닌데. 이제 그럴 정도로 자기가 뭐 20년을 모셨던 주군을 한순간에 배신하듯이 다 사실을 말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고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장치가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벼이 하자.
뭐 그러니까 원지시자에게 모든 걸 넘길 수밖에 없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니까 또 네. 이제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잖아요. 내 의뢰인인데 의뢰인이 형을 깎아주고 어쨌든 좀 낮춰야 되는 게 변호사인데 본인이 버티려고 해도 변호사들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얘기해 주죠. 변호사들이 이제 보통 접견을 가게 되면 네. 이제 접견을 가기 전에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더라도 이제 일단 나한테 팩트를 다 얘기하세요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나한테까지 숨기면 안 된다. 그럼 내가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가 툭 튀어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일단 다 얘기를 들어요. 듣고 이제 제 조언을 하죠. 근데 끝까지 안고 갈 거면 본인이 많이 다친다. 그런데 이 사실 진실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충분히 참작이 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 판결문에 한 줄 딱 들어가요. 반성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양형에 이제 안 좋은 가중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죠. 어차피 형만 세게 받고 본인도 못 빠져나가고 윗선도 못 빠져나갈 거라면 그럼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이제 검찰이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일단 최대한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선에서 딱 받고 끝난 거면 이 세 명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살아야 돼요. 이 금액이면 국전수도 받은 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전에 전과가 없어도 공무원들이 사실 1억 넘게 돈을 받으면 거의 기본으로 6년에서 7년은 살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시켰고 이 돈을 내가 한 푼도 안 갖고 위로 싹 가져다 줬으면 그리고 위에서 나한테 좀 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가져갔으면 중간 그냥 관문 정도잖아요. 관문 정도라면 물론 불법적인 명령이라도 듣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하지만 그런 게 많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진술대로 박 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한 거고 시켜서 그냥 수동적으로 한 거면 오래 안 살아요. 그것도 검찰이 구형 자체를 낮춰주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한 겁니다. 허성훈 비서관님. 네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로버트 국방부의 이순신 장관, 로버트 태권부의 또 뭐예요? 그거 어떻게 주무강 랄프 타격왕 관진. 타격왕 관진. 패러디 해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뒤에 뭐 붙여놓는 것처럼. 아니, 근데 또 이분들이 육사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 독일 사관학교를 졸업한 독사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내의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최고 엘리트는 수업 시간에 로버트 태권부에 만화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뭐 얼마나 이 심리전이라 그러죠. 예. 대북 심리전이지만 사실은 이제 대국민 심리전을 벌린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자기를 비판하는 비판의 글이나 댓글들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해서 대응 부대까지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의외로 보기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별로 민감 안 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애초에 다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거대한 이제 뭐 하나의 불법적인 그런 이제 뭐 조작 공작이 벌어지는 거죠. 죽겠어요. 저분 나가면 막 안 부끄러울까?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은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사이버사령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얘기를 아직 들어갈 때까지 반복을 했으니까. 저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할 일이 저 할 일인가. 저도 이제 그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저런 좀 우스꽝스러운 뭐 만화 포스터도 그렇고 소위 이제 정권에 조금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연예인분들도 많고 정치인분들을 기본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이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죠? 그렇게 믿었으니까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김관진 장관이 우리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호남 사람들도 다 배제를 한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뭐 굉장히 잘못된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맡았다는 게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커다란 불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런 유치한 작업을 하게 된 데는 김관진 개인의 욕심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 그때도 뭐 역시 이제 미사일이나 핵기업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걸 유일하게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김관진 뿐이다 하는 것들을 부각하면서 최고의 장수 국방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내내 국방장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다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그걸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초기에도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김병관 내정자가 있었는데 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을 계속 하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지시를 하니까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최장 국방장관에다가 그 다음 정권 바뀌어서도 장관을 계속하고 또 그 다음에 안보실장까지 가는 자기 영광을 만들어간 사람이다. 아니 저런 게 나오면 좋아할 사람들 초등학생들밖에 없는데. 예? 보수적인 또 저 유권자나 지지자들은 또 네. 같이 그런 손뼉 걸 치고 좋아해요? 좋아하시겠죠. 또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포스터를 보고 있으면 그냥 김관진 장관이 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편안해 보이는 이미지나 좀 그런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본인이 대선 출마의 뜻이 있었어요. 로버트 대선 부위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태권 부위라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그 직권남용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군용법상 이제 정치관여 정치관여 금지. 그게 둘 다 5년 이하, 5년 이하인데 가중 2분의 1 과정에서 7년 6개월 맥시멈 5년에 2분의 1 가중하니까 네. 7년 6개월까지 그렇죠. 살 수 있는.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그 형법 자체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아주 국가 고위층이 직권남용하는 것보다도 중공무원이나 그렇죠. 중하위급 공무원이 이용했고 그러니까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괜히 막 상대방 서민들 괴롭히고 눈에 하는 그런 피눈물 거. 나게 하지 마라 하면서 그 공무원직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국가 자체를 난도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직권남용죄, 그 과거 이제 직권남용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공무원들이 인허가 같은 거 할 때 좀 갑질하고 상대방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인허가? 전과가 없으면요, 대부분 집행유예요. 직권남용은. 그리고 기소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이번 직권남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보고 있는 이 직권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군사이버사령부에서 했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 형법의 직권남용 수준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일단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법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다른 직권남용 사건보다는 구형량도, 선고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궁금한 게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구형을 5년 이상은 못 하나요? 못 하죠. 5년까지만 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이쯤이면 무척 악질적이기 때문에 5년 구형에 5년형이 나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직권남용이라면 통상 전과 없는 직권남용 범죄 초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기문란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형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더 올려치지 못할 뿐이니 이제 구형이나 이제 선고량이 통상적인 직권남용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제 뚝은 무너진 것 같아요. 네네. 떼면서 이제 돌이 하나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돌이 꽤 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돌이 빠졌는데 몇 년 사셨죠? 저는 9개월 조금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20대 때인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그래도 뭐 요즘이야 뭐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시설 열선도 깔려 있고. 예, 그 가서 오래 사시라고. 예. 그 저희 때야 뭐 저기 아예 마룻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그럼요. 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자다 보면 쥐가 왔다 갔다 또 화장실로 그리고 뭐 들어가고.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예.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는데 마개로 막아놓고 그런 상황이었고 뭐 겨울에 일어나면 망고는 쿵쿵 소리 안 들려 밤에? 쥐가 그걸 들이받는 거에 나오려고. 그거는 이제 저 밑에 저 근데 1층은 그렇고 2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하죠. 예, 2층은 쥐가 없어요. 예. 근데 교도소는 쥐가 많았어요, 이상하게. 저는 다행히도 2층에 있었습니다. 교도소는 왜 쥐가 많죠? 글쎄요. 뭐 잔반 처리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쥐. 지금 그때야 뭐 겨울에 방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주전자 안에. 잡수통이 다 예, 얼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워낙 그때 비하면 좋아졌어. 특히 좋아지게 된 이유가 그때 양심수들, 정치범들이 들어가서 수없이 투쟁을 했잖아요. 예. 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시설, 더 나은 조건을 요구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좋은 시설에 좋은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은 이제 뭐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 혜택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궁금해요?
뭐 지금 공식적인 대응이 거의 없었죠. 예. 뭐 한두 번 뭐 대통령은 바빠서 그런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게 뭐 정무수석 했나요? 김두호. 예. 예. 이분이 한국일보가 어디 기자 출신이죠?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인가요? 전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 메이저 신문의 기자 출신 맞습니다. 그 뭐 예전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이분이 쓰는 칼럼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이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서울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분은 뭐 그때 뇌물이나 뭐 돈과 예. 관련돼서 좀 들어가 계시지 않았나요? 이분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면회 대기하고 있는데 저도 변호사 접견 대기하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갖고 전 묻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전 잘 모르잖아요. 김두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고 최악의 경우에 방문 수사를 하라 그랬다. 그런데 검찰이 소환 수사를 해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발끈했다. 화를 내고 검찰에 야단쳤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양이가 쥐 걱정해주네. 그럼 내가 언제 물어봤어요 그거? 당신들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걸 누가 물어보질 않는데 그걸 쫙 저한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오래 사시라고. 어쨌든 검찰에 수사하라고 지시는 잘 했구나, 그죠? 예. 그렇네요. 네, 스스로 고백을 했네요. 근데 뭐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수준 했던. 김두호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뭐라 그러냐. 이분이 대통령의 시간 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시간. 자서전을 거의 뭐 대신 써준 사람이에요. 예. 뭐라 그랬어요? 김두호 수석이? 뭐 어차피 우리를 그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하는 거고 최종 종착지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 거니까 예. 우리가 뭐 특별히 대응할 게 없다. 뭐 별 그거 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도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최종 목표가 자기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폐청산의 목표를 자기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있는 것 그대로를 다 한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게 적합한 처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을 크게 키워서도 안 되고 큰 일을 자기 축소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있는 그대로 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는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예. 없는 사실을 더 씌워서 그래서 이제 박해를 가는 거 이게 사실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마치 아예 처음부터 대상을 상정하고 올라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거기다 지금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는 거기서 딱 끊겼어요. 거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그 연결고리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 지금 다른 한 축에서 지금 연결고리가 나와버렸잖아요. 더 빨리 나왔어요. 문관도 나오고 또 김관진 장관의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그냥 정치보복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위법한 게 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 그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수사는 받아야죠. 만약에 예. 문제가 있다면. 이제 없는 사실을 해서 더 씌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왜 적폐라고 하는 게 절묘하게 MB 때만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그거는 인정하되 네, 하는데 다른 왜- 정부에서도 쭉 있었던 근데 일이다. 다른 데 건 안 까고 왜 우리 거만 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예. 신호 위반을 했어요, 제가. 예. 근데 제 앞차도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저만 잡아. 근데 저 차를 못 잡았다고 제 위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무단횡단하면 왜 저 사람은 안 잡아요 그러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MB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이것도 이거지만 앞으로 또 예상이 되는 게 뭐 또 뭐 BBK나 다스 문제나 이런 것도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 공무원 공직자 윤리법에 걸려요. 네, 차량재산 신고 안 했으면.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이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아직 만약 나온다면. 그런 것도 지금 이미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스로부터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스가 아니라 BBK로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못 건졌는데 5,200명쯤 돼요. 네, 근데 유일하게 다스만 다 건졌잖아요. 190억을.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간 직권남, 그것도 직권남용입니다. 그 박근혜,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LA 총영사관하고 둘을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놓은 상태 때문에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크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합치면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머지않아 검찰에 나와야만 될 상황으로 자꾸 이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도 수석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치법 없는 걸 갖고 우리를 더 씌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왜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만 갖고 그러니까 그러냐? 노무현 정권, DJ 정권 예.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것도 그럼 다 까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전두환 정권까지 가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야, 이게 인정하는 수순이네요, 진짜 보면은. 그렇죠. 뭐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만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논리인데 예.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지지하는 극단적 일부 세력 외에는 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잘생겼잖아요. 호남.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배제하는 수법이 예. 그 되게 이제 그 면접하고 이러면 1급 수준, 상급 수준의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면접을 했다는데. 상급. 공무원 상급. 공무원 상급이 아니고 이제 기밀 수준의 상급. 상급. 예. 뭐 그런 수준으로 해서 면접 수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해서 사람을 발탁을 하는데 이분에는 1급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히 호남 출신들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면서 호남 출신들한테는 면접 점수를 아주 나쁘게 줘가지고 다 배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배제시키는 건 이거는 뭐 명백하게 그냥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밖에 예. 없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의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김관진 장관하고. 그리고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던 내용들 우리가 말로 하기도 낯뜨거운 내용들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정치인들 좀 소위 디스하는 것부터 연예인들 관리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소위 불법적인 거는 아마도 김관진 장관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뭐 본인은 물론 아직은 자기는 불법적인 걸 몰랐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찰, 민간인 사찰까지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 거죠. 거기에 뭐 정봉주 같은 분은 한번 쑥 들어가면 그거 어떡하시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동화되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소위 안 좋은 것, 불법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성향이 동일한 사람들만 뽑아라.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은 배제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명백한 불법성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번 거, 그러니까 호남 인사 배제해서 사람들 뽑았던 거는 이제 형법상 직권남용죄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예, 호남 인사 배제. 야,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쪽 또 우리 정보원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 누구죠? 사이버 사령부의 김관진. 네. 근데 네. 군부 독재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군인의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군인은 정치인이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군의 정치 참여 금지. 그게 예. 또 군형법 규정이 있어요. 그게 또 5년. 94조더라고요. 네, 그게 또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최대 7년 6개월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경합이 되기 때문에. 추징이 되니까. 2분의 1을 가져갈 예.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감옥 가려면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주위 분들이 불행해지는데 저희는 방송하는데 이렇게 힘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9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뭐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때나 박정희 유신 독재 때나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의 그 참혹했던 독재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구체적인 고문이나 예. 구체적인 뭐 이렇게 육체적 타격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은 바로 화를 내고 이랬지만 이 지난 9년 동안 벌어진 이 국정농단과 탄압 또 이렇게 뭐 정치 공작 사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로 지능화돼서 했고 또 사이버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덜 받는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을 다 헤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독재 정권 때보다도 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부정과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건데 불법을 이제 그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9년간의 억눌렸던 감정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자, 백 변호사님 이렇게 쉽게 인정한 게 증거들이 많이 나왔나 보죠? 지금 일단은 진술들이 일단 워낙 많고요. 김관진 전 장관도 들어가실 때 굉장히 당당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고 그 팀은 본인의 역할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진술 증거들이 워낙 많고요. 그동안에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김관진 장관을 지목을 했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건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 문건들을 부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문서를 이렇게 내미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거기 본인 이름도 써 있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뭐 이런 문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게 더 코미디죠. 여기 보고 이렇게 중요한 그저께 한 며칠 전에 지금 오선하고 있는 선배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게. 야, 박근혜 국정농단은 아마추어고 이게 이명박 때 만들어졌던 국정농단의 틀을 그대로 인수한 것뿐이다. 이명박 걸 들여다보니까 저거는 진짜 전문 지능범죄 수준이다.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공적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주 감각을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만 기재가 아니고 이제 서울시장을 하시면서 공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다 경험을 하시니까 국정을 잡자마자 공조직을 자기를 광고하거나 또 자기를 방어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다만 그게 이제 불법인 걸 몰랐던 거죠. 설마 불법인 걸 알았겠지만 자문자문 들키겠냐. 자문자문 얘기하시는데 더 무서워요. 김관진 뭐라 했죠 어제? 대통령께서 사이버 사령부에 그 현역병들은 제대가 가버리니까 민간인을 채용하자. 군무원을 채용하자. 그래서 이제 군무원 채용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정년 때까지 계속 있으니까 아주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열심히 할 거고. 또 그런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인력을 늘릴 때는 두 개의 기관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조직의 정원 관리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논리인데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죠. 예. 제가 직접 조직을 늘리고 이런 역할을 이제 행자부하고 의논하면서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조직 진단하고 행정 수위에 맞는 필요가 있는가 이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만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요. 기재부에서 돈을 줘야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직은 사실 같은 부처 내에 있더라도 정부 위의 부처예요.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시어머니 부처 같은 데죠. 하나는 조직의 정원과 관련해서 권한을 딱 쥐고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예산을 주는 권한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부처들은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만 요구해가지고는 이 두 부처에서 쉽게 아이고 그렇네요 하세요 올려드릴게요 늘려드릴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걸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해가지고 행자부하고 기재부 특히 기재부 쪽에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를 해서 군문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 정원을 하고 새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게 정부 조직이라는 게 새로 늘리고 사람 뽑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지시를 받은 건 누가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지시는 이제 국방부가 받은 거죠. 이제 지시를 내린 사람은 청와대인데 청와대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거죠. 누구를 통해서 했겠죠? 비서관들, 수석들을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명령권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게 서서히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네. 백승 변호사님, 그 청와대 출신이어서 아주 깨알 같은 알찬 정보. 1년 동안 제가 보는 중에 가장 더 좋은 알찬 정보. 평상시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양산하시는데, 우리가 또 청와대는 그 근처 칼국수 집까지만 가봤거든요. 수제비 집까지 가신 거죠? 수제비 집. 네. 그러니까 진짜 이 행자부와 기재부의 동의 없이는 군무원 70명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오다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오다인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의 없이 마구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공무원 총량제에 걸립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입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왔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와 지시를 받은 것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문건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뭔가 명령한 것 같은 보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서명 있는 문서들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무원 70명 뽑는데 일단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70명 중에 딱 한 명만 호남인입니다. 김관진.
그러니까 그 김관진 전 장관도 전주 분이고 예.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충원대 70명 중에 딱 한 진짜 명만. 딱 한 명만 호남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배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많죠. 우리나라 도가 몇 개인데 뭐 호남에서 딱 한 명만 됐다라는 게 좀 아니 근데 우리 셋도 다 배제될 뻔했어요. 그 지역 시원하면. 우리가 좀 이제 사이버 사령관이 그 처음에 연재욱,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옥도경. 옥도경. 네. 옥도경이 뭐 전문가인지 모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모르죠. 둘 다 그 완스타로 진급을 하면서 오거든요. 네. 사이버 사령관으로 오는데 연재욱 다음에 옥도경이 오는데 옥도경이 해킹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거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몇몇은 옥도경까지 내려갔는데 해킹 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연재욱은 청와대로 왔고 그 박근혜 대통령 네. 비서관으로 공격에, 들어갔죠. 옥도경 시절에 해킹한 게 드러나면 이건 그냥 끝장이 되는 거예요. 또 더 따끈따끈한 게 들어있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그 적용되는 법률은 직권남용.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원세훈 원장이 네. 똑같이 그 남재준 원장처럼 돈을 청와대에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국고 손실. 아예 커지죠. 이제 커지죠. 최소 국고 손실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금액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던 게 40억이죠. 40억인데 10억이 넘으면 일단 무기 또는 10년 이상. 5억이더라고요, 5억. 5억이 넘으면. 그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요? 네, 그 뇌물 관련해서. 뇌물은? 네, 뇌물은. 국고 손실은 5년이고. 네, 국고 손실은 이제 5년이고요. 뇌물은 10년. 그래서 10억. 예. 그런 것까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예.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뭐 직권남용으로 뭐 그렇게 중하지 않은 뭐 처벌을 받겠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 이제 이런 게 종합이 되면 이제 사실 이게 단순히 직권남용죄라는 게 예. 이렇게 엄청난 직권남용을 상정하고 만든 범죄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 공무원들이 본인 좀 힘 있는 거 가지고 좀 소위 장난 좀 치는 것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5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를 만들었는데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도 그렇고 이번에 현재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죠. 이거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건데. 죄를 이거는 아예 친서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사실 이런 거를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관진 실장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하고 군형법에 보면요. 예.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제